특히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사회교육 시스템 중에 뭐 로봇 교육과 관련한 부분을 아마 말씀하시는 걸로 좀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그 AI for everyone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AI 교육을 교육부에서 이제 얘기한 게 몇 년 전 얘기인데요. 앞으로는 뭐 AI 로봇 for everyone, 모든 사람들이 로봇하고 친숙해지고 로봇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 안에서 지능형 로봇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연간 한 100억 정도 예산으로 그런 교육 프로그램 만들고 전국 단위로 확산하는 사업이에요. 근데 그게 뭐 대학생만을 위한 게 아니고 재직자부터 일반인들, 초중등학생들을 위한 교육 과정을 만들고 교육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보면 이게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을 보면 관심들이 상당히 높아요. 이게 로봇이 이제 걸어 다니는 것만 봐도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갖다 직접 만들어 보게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은 매년 하는 게 이제 88 로봇데이라는 걸 해요. 거기 이제 뭐 한 몇천 명 이제 사람들이 오는데, 학부모님들이 이제 애들 손 끌고 와가지고 이제 로봇 교육도 받고 그러고 갑니다. 그래서 그런 시도를 하는데 이게 반응이 좋으니까 저희 안산시 같으면 그거를 일주일 단위로 키워가지고 더 크게 좀 해보자라고 역으로 저 제안도 하고, 뭐 경기도에서도 제안이 오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그 저변을 확대하고 로봇하고 친숙하게 하는 뭐 그런 교육들에도 좀 지방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이제 대학에서도 좀 필요하다고 보는 게, 아까 그 학령 인구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학생의 개념을, 대학에서도 학생의 개념을 좀 넓히려고 그래요. 단순히 학부생, 대학원생만이 학생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학생으로 보고 눈높이 교육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만나면 지방 정부에서는 그 관내에 있는 대학이나 이런 이제 자원들을 활용해서 이런 로봇 교육, 또 나아가서 AI 교육 등등을 시민들에게 좀 제공할 수 있고 접할 수 있게 해주는, 뭐 좀 더 나가면 디지털 신기술 교육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산업의 관점에서 한번 말씀 좀 드려보면, 그 옛날에 우리 그 PC 퍼스널 컴퓨터랑 PC를 막 보급하기 시작했던 그 뭐 정보화 산업 이런 뭐 사업 이런 것들 기억하실 거예요. 80년대 현재까지. 그때는 이 PC를 교육하고 그다음에 가르치고 하는 것들이 거의 이제 대학 같은 고등교육 쪽에서 거의 다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보시면 PC를 따로 교육하진 않아요. 학교 교과목에도 없어요. 뭐 초등학교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빠지고 그냥 두면 다 알아서 배우거든요. 아까 이제 스마트폰 얘기하셨듯이 스마트폰도 PC잖아요. 그냥 두면 애기들이 어려서부터 태어나자마자 그냥 누른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얘기가 뭐냐면, 처음에 이제 산업을 육성을 하고 시작할 때는 이제 이런 그 고등교육 인력, 프론티어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도 지금 사업단장 하시면서 그 공유대학 프로그램들을 지금 하고 계신데, 이게 어떻게 보면 프론티어 인력들을 많이 양성을 하는 겁니다. 특히 로봇 쪽에서. 그래서 석박사 인력도 많이 양성을 하고, 외연을 넓혀서 뭐 직업 뭐 전환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아마 커버를 하셔야 되는 걸로 가는데, 이건 이제 프론티어 인력인데, 이 산업이 꽃 피우려면 어떻게 되냐면, 태어나자마자 로봇을 그냥 띡띡띡띡 눌러가지고 너 내 거야 뭐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이처 인력이라고 그래요. PC가 지금 이미 우리는 네이처 인력들이 거의 뭐 4천만이 다, 5천만이 다 네이처 인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걸 기반으로 해서 뭐 초고속 통신망도 했고, 그걸 기반으로 한 ICT 산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꽃피웠어요, 우리나라가. 그 다음에 우리가 로봇 산업으로 꽃피워지려면 이런 네이처 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것이냐인데, 오늘도 주제가 아무래도 이제 우리 행정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 부분에서 똑같은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이 산업이, 이건 뭐 굳이 로봇 산업이 아니더라도 로봇이라고 하는 건 기간 산업이거든요. 모든 산업 분야에 다 쓰일 수밖에 없어요. 아까 이제 복지 분야부터 시작을 해서 카페에서 지금 커피도 내리고 있잖아요, 지금. 모든 사람이 쓰이는 거니까 이거는 기간 산업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행정부터 시작을 해서
뭐 우리 주민복지, 그 다음에 뭐 우리 보는 모든 일상에서 로봇을 쓸 수 있도록 해주려면 결국은 이제 이런 지자체가 어떤 역할들을 해주느냐가 이 네이처 인력을 양성하는 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집어서 얘기를 하면 관심을 일단 가지셔야 되고요. 아까 이제 기술인문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로봇이 왜 이렇게 뭐 테슬라, 애플, 구글 이런 데들이 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셔야지 돼요. 걔네가 그 기술, 로봇 기술을 왜 가지려고 하는지 그냥 뭐 휴머노이드 로봇 뭐 잘 만든다 이걸 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네 산업을 영위하는데 자기네가 앞으로 차세대에 돈 버는데 정말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로봇을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더 나은 행정을 하고 세계 1위의 그 전자정부를 가지고 있다 한다면 뭐 전자 로봇 정부 1등 한번 또 해야죠. 그러려면 하셔야 되고 잘 알아야 되고 이해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게 국가 경쟁력이 되고 지금 이 3만 불이 떨어지지 않고 지킬 수 있는 저는 핵심 도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나 이런 데는 결론은 부를 창조하는 거기도 하잖아요. 또 공무원은 열심히 해도 봉급에 안 주는데 왜 우리 공무원이 이거를 꼭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그들하고는 다른 차원으로 접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요. 결국은 세수의 문제잖아요. 세수에서 월급을 받잖아요. 저도 이제 세금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인데 공공기관에 있으니까 세수가 지금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제가 3만 불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지금 세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뭐 담배값을 올리니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은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세수가 줄면 공무원 수도 줄어야 되고 월급 인상률도 지금 계속 거의 뭐 3% 미만으로 된 지 거의 몇십 년 됐잖아요. 그러면 월급도 더 이상 안 오른다는 거고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임금 피크제 같은 경우 뭐 공무원은 안 하지만 임금 피크제 같은 경우가 기간이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뭐 5년, 2년, 5년 하던 게 뭐 10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대신에 일자리는 지켜줄게. 근데 그거에 나온 재원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는 건, 즉 뭐냐면 산업이 죽어버리면 그 재원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국민 세금이 아니라 가장 큰 세금은 기업이 내는 세금이에요. 법인세. 근데 이제 그게 줄어들게 되면 뭐 다 같이 어려워진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내가 하는 이게 이 로봇을 한 대 사주는 게 우리의 어떤 산업을 키우는 어떤 단초가 되고 이런 마음가짐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 수요가 창출이 되고 기업이 살리고 그래서 세수가 확장되고 하는 선순환 구조, 이 부분이 필요하려면 저는 그런 부분에서 공무원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지역 단위에 필요한 복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찾는 노력들이 필요하겠다. 뭐 이렇게 공공 영역에서 많이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야만 이것이 발전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저는 염려가 여러분들 이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네이버나 뭐 어디 구글이나 다 지금 우리 한국의 CEO들이 문제점이 전문가가 없다. 굉장히 사람이 부족하다. 사회는 굉장히 세계화되고 글로벌한 곳에서 어마어마한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결론 할 용도는 다시 돌아오면 우리 사람이지 않겠느냐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정말 여러분들께서 특히 우리 교수님이랑 말씀해 주셔야 돼요. 참 너무 예리하신 질문을 해주셨고요. 저희도 그게 고민입니다. 모든 대학의 총장님들, 그 교수님들이 하는 고민이 딱 그건데요. 예를 들면 옛날 같으면은 대학에서 이제 교수 채용 공고를 하면은 서로 오려고 난리였잖아요. 근데 이런 첨단 분야, 비단 로봇뿐이 아니고 요새 발전이 빠른 그런 특히 AI가 그런데 이런 분야는 채용 공고를 하면은 눈높이에 맞는 분들이 안 와요. 왜 그러냐면 구글이나 테슬라 가면은 연봉이 잘하는 AI 아키텍트나 로봇공학자들은 뭐 100억이 넘어가요. 그런데 연봉채 임명되면 뭐 1억 미친 교수를 하려고 하질 않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박사학위 딱 마치고 애플이나 이런 데 가면은 기본 한 3억에서 시작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분야의 전문가가 와서 교육을 해야만 될 텐데 그런 분들을 모시기가 쉽지 않은 게 현재 대학의 실정입니다. 참. 근데 그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냐?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워낙 기술이 빨리 발전하니까 그 기술을 따라가는 팔로우하는 전문가는 점점 희귀해질 텐데 그분들이 갈 만한 곳은 창업 아니면은 기업인 거죠. 그게 이제 난감한 현실이고요. 그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교육부도 그렇고 대학도 그렇고 고민해서 나온 것이 이제 저희 지능형 로봇 사업단에서 하는 공유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교수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그 교수 자원을 갖다 여러 대학이 공유하자. 그다음에 그 전문가들 또 전문가들 중에서도 또 이제 강의를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은 저희과 이제 한재건 교수님 이런 분들은 일반인 대상으로 재미나게 로봇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의 강의를 갖다가 그 현장에 있는 뭐 몇십 명의 학생들만 들으면 아깝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제 뭐 수천 명이 들을 수 있게 하는 예를 들면은 예.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메타버스 강의라고 해서 메타버스 공간에 저희가 하는 게 7개 대학 학생들을 2,000명씩 모아놓고 로봇 명사분들을 모셔서 강의를 해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 데니스 원 교수님의 강의를 갖다가 2,000명이 동시에 듣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한정된 전문가들, 강사들을 갖다 많이 노출시킬 수 있는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런 것이 이제 저희가 하는 이제 혁신 공유대학이라고 하는 지금은 이제 융합대학이라고 하는데 그쪽에서 하는 고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고민들을 교육부도 하고 있고 대학도 하고 있어서 저는 없어서 하고 있네요. 없어서 하고 있는 거죠. 큰일이네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거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만 제가 이제 농담 삼아서 하는 얘기가 야, 이 시대는 정조대왕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이 정조대왕이 우리가 알기로는 박학다시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었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영의정한테 야 너는 네 아버지도 그러더니 너도 그러냐 뭐 이런 농담할 만큼 많이 다 알기 때문에 다방면을 다 알기 때문에 이렇게 잘 끌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데 이걸 이제 이건희 회장 등등 어떤 그런 CEO들은 뭐 조직의 10만 명을 먹여 살릴 한 명의 천재 뭐 이런 식의 어떤 표현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좀 뭔가 그런 뛰어난 이제 한 명의 어떤 그 임팩트를 좀 기대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슬픈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제 로봇을 활용해서 큰 호평을 받고 있다라고 들었어요. 남양주는. 그래서 이제 도입하게 되고 아까 뭐 잠깐 말씀하셨는데 가장 효과가 나고 있는 거는 어떤 건가요? 그 앞서도 얘기했지만 뇌병변 분들은 한 번도 이렇게 그 본인이 걸어본 적이 없는 거죠. 휠체어에서만 계속 생활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걷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았는데 그것을 이제 그 뭐 로봇을 이용한 거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워크봇이라 그러는데 고정형으로 설치를 한 다음에 발이나 팔에 이렇게 그 착용을 하는 거예요. 로봇캅처럼 로봇의 골격을 이용해서 자기 몸을 의지해서 조여서 그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로봇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게임도 있고 그것이 데이터로 축적이 되고 그래서 그 활동하는 내용들이 데이터들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그 업데이트돼서 변화되는 내용들을 본인이 확인하고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사실은 그 비용 대비해서 상당 부분 좀 효율성이 낮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1시간 이용해서 6명이 이용을 한다고 봤을 때 한 명의 그 로봇 치료사가 투입이 되고 또 거기에 고가의 장비가 들어가고 그렇지만 그 당사자인 그분들한테는 굉장한 그 삶의 그 질이 높아지고 또 재활에 대한 의욕이 불타고 또한 그 걸어본 경험 자체가 갖는 그 굉장한 큰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굉장히 효과가 있는데 일반 의료 시스템에서 하게 되면 1회 사용료가 1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복지관에서 한 부분을 하게 되면 바우처 형태로 해서 10,000원에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장애인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라가 아니라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같이 보통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갖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될 가치가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효과가 있다. 우리 한양대학교에서 우리 교수님께서 우리 지자체 이런 거 좀 도입하면 좋겠다. 우리 이런 거 연구하고 있다. 이런 것도 좀 알려주시죠. 저희가 안산시랑 같이 협업을 해서 앞으로 안산이 어떻게 발전할까 해서 로봇시티로 발전
해나가자라고 하는 청사진을 좀 만든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안산시나 시흥시 옆에는 이제 산단이 있어요. 반월시와 산단이라고 하는. 근데 거기 기업들이 떠나가고 해서 이제 한 40% 이상이 비어 있거든요, 현재.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산시 세수가 줄잖아요. 그게 점점 지방 정부가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이걸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라고 하면 로봇을 통해서, 그렇죠? 생산 현장에, 제조 현장에 로봇이 도입이 되면 기업들이 이제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죠. 왜냐면은 근로자들 8시간 일할 거 뭐 16시간, 24시간 일할 수 있잖아요. 로봇들은. 그런 측면으로 이제 나가고, 그 다음에 로봇 기업들도 이제 유치하고, 이렇게 해서 안산을 다시 살려보자. 안산의 르네상스를 만들자라고 뭐 얘기를 했는데, 또 마침 또 시장님이나 시 공무원, 부시장님이나 공무원분들이 또 그걸 너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어찌 보면은 교육부나 정부에서 얘기하는 지방 정부와 대학이 협업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고요. 또 이제 지방 정부와 대학만이 협업해서 되는 게 아니고 산업계가 같이 들어야 됩니다. 결국은 지방 정부도 세수를 확보하려면은 기업 유치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 이제 시민들의 삶을 갖다 더 윤택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좋은 모델을 저희가 만들어 가고 있다는 좀 말씀 자랑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깨알같이 좀 말씀드렸습니다. 산업진흥원에서는 우리 이런 거 연구하고 있는 거 관심 갖고 좀 한번 제안을 하라던가 이런 거 있나요? 저희는 이제 연구기관은 아니고요. 그 지원기관입니다. 이렇게 이제 지자체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갖고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모를 거쳐서 저희가 선정해서 그 정부 정책 자금을 나눠드리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지자체가 우리 진흥원에 어떤 거를 좀 공모하는데 좀 할 수 있는 거가 뭐가 있나요? 이건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정책실장도 했었기 때문에 좀 제안 아닌 제안을 좀 드리면 전혀 기반이 없는 산업에 관련된 것들보다는 원래 그 지자체가 잘하는 걸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거기를 어떻게 로봇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요런 관점에서 아이디어를 갖고 오셔야지, 우리는 뭐 바이오 산업이 아무것도 없는데, 바이오 산업 관련한 바이오 로봇을 하겠습니다를 가져오면 난감하거든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이제 지학협력을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제 지자체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혁신 주체가 없는 거예요. 이 혁신 주체를 하려면 기업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아이디어를 내거나 기술 개발할 수 있는 핵심 인재, 이게 이제 대학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뭘 기획을 하거나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지자체가 어려운 게 이제 현실입니다. 이 대전이나 서울이나 뭐 이런 쪽을 좀 제외하고는 없어요. 그게 좀 너무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뭐 테크노파크 같은 것들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전략단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뭐 지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 그런 어떤 있는 주체들하고 같이 원래 그 지역의 원래 경쟁력이 있던 산업, 그리고 핵심 산업, 브랜드가 되는 산업에 로봇을 어떻게 융합을 해서 우리가 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만드셔서 지원해 주시면 그런 것들은 선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는 거라 그렇게 이렇게 만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것도 단체장의 의지가 없이 공무원이 발굴을 해서 우리 이것 좀 하겠습니다 하고 올리는 과정에 결코 아까 말하는 그 열정이 있는 공무원 찾기가 정말 우리 공무원들에게 관심 좀 가지라고 한 말씀들 해주세요. 네. 네, 지방 정부 공무원들 너무 열심히 하시고요. 저도 접해 보면 진짜 에너지 넘치시고 그다음에 그런 분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면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한 15년 정도 이제 우리 진흥원에서 일을 했는데요. 15년 동안 만나셨던 이 공무원분들은 로봇을 공부하시면서 로봇 업무를 하시면서 많이 똑똑해지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이런 어떤 첨단의 어떤 기술과 환경들을 공부하시면서 세상이 돌아가는 이제 흐름들을 알아야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가셨던 부분들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어떤 게 관 내에서 혹은 이제 소속해 계시는 그 조직 내에서 좀 좋은 인재로 평가받는 일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거든요. 뭐 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세상 흐름을 읽는 일이 로봇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한번 도전을 하시면 좋은 일이 계속 생기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공무원분들이 다들 고생이 많으시지만 특히 복지를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은 더 고생이 많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세상이 참 어렵고 힘들지만 그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요. 지역사회가 아름다워지려면 가장 어려운 사람이 행복한 사회가 가장 아름다운 사회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데 역할하시는 분의 최전방에서 공무원분들이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부심을 가지시고요. 이와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로봇에 대한 기능을 또 제공하고 있는 곳이 있으니까 전국에 있는 많은 지방자치 공무원, 특히 복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관심 가지시고 여기 역할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사실 인공지능 로봇을 적용한 행정 서비스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접근해 보십시오 하는 것도 하나 정도 알려주세요. 사례를 하나 말씀. 작년에 그 서울시에서 로봇 주무관 뭐 이런 걸 하나 했거든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요, 문서 수발 로봇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시청 내에서 문서를 뭐 층간 이동을 시킨다든지 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기능을 해주는 그런 로봇이었는데 뭐 반응도 좋았고, 실제로 이제 저희 로봇 기업 입장에서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고 그 다음에 거기 관내 문서를 수발하고 하면서 하는 여러 가지 좋은 소중한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반응도 나쁘지 않았다라는 후잇담을 들었는데, 현재 당장 좀 적용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런 문서 수발하는, 혹은 이제 소포 1층에 오면 그 택배 배달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로봇은 이제 당장 도입이 가능하니까요. 또 하는 기업들도 많고 한번 도입을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나는 이런 교육을 좀 하라고 하고 싶다. 일단 공무원분들도 그 로봇에 대해서 뭐 아신다든가 실제로 좀 만져본다든가 활용하고 뭐 이런 쪽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체험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면 본인이 경험해 본 거는 오래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많이 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술 인문학 교육을 먼저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왜 필요하냐면, 뭐 로봇에 대해서도 알고 다른 다양한 기술들에 대해서도 이해도를 가지는 게 중요하고, 우리 공무원분들은 사실은 이제 경영자거든요. 이제 정부나 그 기관을 경영하는 그런 경영자. 그래서 행정학이라고 하는 게 경영하고 유사하지만 행정학이라는 있는데, 결국 이제 공공기관 어떤 이런 정부 부처든 지자체를 경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영하는 과정에서 기술 혹은 로봇과 같은 것들을 어떻게 채택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유의 공부들을 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기술을 좀 직접 체험해보고 해서 이해도를 높이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한지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좀 제공을 받고 공부하는 게 훨씬 더 맞지 않을까. 그래서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한 20년 정도 기술 경영 교육이라는 게 MOT라고 하는 교육들이 굉장히 이제 성행을 했었는데, 그 핵심 뭐냐면 기업에서 기술을 잘 알고 경영에 적용하자, 뭐 이런 개념에서 MOT라고 하는 기술 경영이라는 학문이 발달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행정 쪽에서도 기술 행정,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다뤄서 시민 서비스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고 사고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좀 만들어지고 제공이 되면 어떨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실천할 수 있으려면 일단은 좀 함께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대통령실, 국회, 중앙부처 딱 정해놓고 로봇과 미래사회에 관련된 정책 제안을 하겠습니다. 한 분씩. 저는 이제 이게 어디서 좀 고민을 더 많이 잘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로봇이라고 하는 그 산업의 영역이 융합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가령 뭐 학문적으로는 전공 학과로 따지면 뭐 우리 한양대 로봇공학과가 따로 있지만, 이 안에 있는 커리큘럼들 다 보면 기계공학, 전기전자공학, 제어계측공학, 산업공학, 그리고 하다못해 경영학도 다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로봇이라고 하는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 각각의 영역들이 사실은 정부 부처로 따지면 좀 나눠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지금 로봇 쪽에서 첨단을 굉장히 좀 시장을 이끌어가고 한다는 그 기업들의 그런 흐름들을 따라가기에는 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업들에게만 맡겨놓기에는 좀 자본의 규모도 그렇고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총괄적으로 로봇이라고 하는 테마 안에 이게 하드웨어도 있고요. 기계공학이나 이런 데 해줘야 하는 것도 있고 AI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도메인 산업, 뭐 농업, 아니면 해양 뭐 많이 있거든요. 국토 쪽에 있는 뭐 이런. 그러면 이게 한 개 부처에서는 사실은 끌어가기 어려워요. 이걸 다 하기가.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서 좀 약간 테마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휴머노이드가 막 하루가 다르게 발표되면서 인공지능이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인공지능 따로 로봇 따로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같이 가야지만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들을 조금 좀 고민을 해서 뭐 특별한 TF를 만드든지 프로젝트를 좀 한다든지 뭐 이제 이런 환경들이 좀 돼서 이 지금 바뀌는 환경에 좀 대응을 해야지 우리가 경쟁력을 잃지 않고 그나마 한 4, 5위권 우리나라가 로봇을 하고 있는데 좀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일본의 그 노인 가정 중에 독거 노인 중에 혼자서 돌아가신 지 6개월 만에 발견돼서 일본이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제 수준이 뭐 GNP 수준이 세계 제1의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혼자서 외롭게 돌아가시는 분이 있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박원순 시장이 그 송파 세모녀 사건 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서울시 한복판에서라고 해서 이제 뭐 돌봄 SOS를 강조하고 또 찾아가는 서비스 차동 사업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남거든요. 사람들이 아무리 그 뭐 요구르트 배달도 하고 밑반찬 배달해서 찾아가려고 해도 사각지대는 남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의 접근을 첨단 로봇 쪽으로 좀 접근하고 AI 쪽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동주민센터하고 복지단체하고 협업이 되고 그 안에서 뭐 예를 들면 전기 사용을 한 일주일째 지금 전기가 안 켜졌다. 그러면 이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니까 연락이 되어서 뭐 예를 들면 동주민센터로 연락이 되어서 가장 가까운 복지관에다 연락을 해서 복지관에는 사회복지사가 출동해서 그 확인하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실용 가능한 지금 현재로서도 충분히 실용 가능한 영역이 있으니까 그것을 민간이 거버넌스로 풀어낼 수 있다면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장비들 로봇에 대한 내용들 AI 기술들이 사각지대의 발굴에 쓰여진다면 훨씬 더 우리 사회가 좀 안정된 사회로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로봇이라고 하는 게 융합학문이기도 하고 융합적인 분야입니다. AI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로봇이라고 하는 산업 측면에서 보는 것도 필요하고 한데 보면은 AI는 또 과기부 소관이고요. 또 이제 산업형 측면에서 이제 로봇 산업은 이제 산업부 또는 이제 중소기업 지원은 이제 중기부 이렇게 돼 있고요. 또 각각 부처마다 또 이제 로봇을 활용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고 한데 어찌 보면은 그 부처 간에 소통이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정부다 보니까 부처 간에 좀 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일원화할 수 있는 그런 헤드쿼터나 창고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사회가 로봇화 시대로 갈 것이고요. 좀 더 가면 이제는 이제 로봇이 우리 삶을 편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인간과 로봇이 서로 이제 소통하고 공존하는 그런 공존의 시대로 앞으로 발전하게 될 텐데 그 시대를 갖다가 또 이제 미리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창구 또는 조직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최근에 보니까 우주항공청이 만들어지던데 앞으로 이제 로봇청이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엉뚱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로봇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잘 활용할 수 있었을 때 국민의 삶도 바뀐다고 하는데요. 공무원 한 분 한 분께서 지금 오늘 이 자담회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지역 주민들의 삶을 바꿔주는 그런 자담회가 됐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